정말 어떻게 보면은 한때는 윤석열이 검찰총장도 하고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사들이 일부는 괜찮다고 생각한 분도 있었을 텐데 지금의 윤석열의 상황을 보고 많은 검사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후배들은. 일단 검사들이 보수적인 검사들이라 할지라도 윤석열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윤석열 때문에 검찰이 망했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사석에서 윤석열 욕을 다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제가 이제 그때 이재명, 윤석열 둘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 검찰총장에서 바로 진짜 대통령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를 해봤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진짜 검찰 특수부에 있다가 변호사를 했는데 정말 검사 그 자리에 앉아서 피의자를 조사할 때 그 자리에서 보는 세상과 그 맞은편에서 변호인 옆에 피의자 옆에 앉아서 보는 세상은 너무나 다른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거를 평생 그 검사 자리에서만 세상을 봤던 사람이 그대로 국가 최고의 통치자가 됐을 때 얼마나 위험할지에 대해서 약간 소름이 끼치는 역시 그런 거였는데 정말 다릅니다. 검사들은 사실 좀 대우받고 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세상을 보면은 정말 위험한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지금 빚어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어디 출신이 뭐 대통령도 되면 안 되고 국회의원 되면 안 돼.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찰이라는 데는 특히 있다가 바로 정치인이 되는 거 그건 굉장히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에 있어서 변호사도 한 몇 년 해보고 쉼표가 없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공무원도 바로 이렇게 어디 대우받는 공무원에서 바로 이렇게 정치인으로 넘어가는 거 이런 건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때. 그러니까요. 저는 네. 그래서 하방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방 문화가 중요하다. 예, 중국이 그런 거 하잖아요. 막 밑으로 내려가서 네. 농사도 지어보고 네, 뭐 맞습니다. 네. 막 이런 걸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의 하방 문화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측면에서 저는 그 오늘날의 윤석열이 저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데 협조한 언론 권력. 맞아요. 또 네. 저는 이 언론의 짬짬이 솔직히 말하면 김건희 씨가 이게 진보 보수를 넘나들면서 해먹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했어요. 서울중앙지검장 했죠. 그다음에 검찰총장 했죠.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되는 이 과정에서 사실상 당시에 윤석열의 권력을 검증하려고 하는 기자들에 대해서는 또 지지자분들께서 굉장히 또 규탄을 사납게, 네. 많이 했어요. 팬덤이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뉴스타파 같은 데는 막 구독자가 떨어져 나가고 뭐 이런 일이 후원자가 떨어져 나가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언론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막 잣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권력으로 옮아가면 옮아갈수록 검증의 칼날이 더 세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물론 이제 근거 없는 비난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에 근거해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한 번쯤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한 측면에서 언론이 그동안 무비판적으로 그냥 윤석열 권력 특히 검찰 출입 기자들 그렇죠. 저는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반드시 삼아야 되고 아까 했던 얘기 다시 돌아가면 그 20년 전과 똑같은 이 기자단 폐쇄적인 문화 이거 검찰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거든요. 딱 우리끼리만 짬짬이 해먹는 구조 속에 있는 그 직군들이 있어요. 의사들이 그렇고 검사들이 그렇고 판사들이 그렇고 기자들이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벽을 허물어야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민주국가로 갈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저러하게 지금 언론이 취재하고 있는 특검 상황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 가장 이해 안 되는 게 그 어떻게 보면 김건희가 변소하는 과정에 나온 얘기인데 네. 아마도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이고 네네. 심지어 윤석열을 배우자로 둔 분이기 때문에 여러 고심 끝에 그런 변소를 했을 것 같은데 그 2022년 나토 정상회의 때 차고 갔던 반클리프의 앞에 목걸이에 대해서 지금 해명하는 과정을 보면은 정말로 기이하거든. 이게 그 검사 시각에서 보기에 이런 해명이 좋은 해명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제가 이제 더 이상 검사가 아니라서 검사의 시각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국회의원으로 시각에서 그러니까요. 예. 뭐 반클리프 뭐 앞에인가요? 앞에, 네. 그런 뭐 그게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군요. 6천만 원짜리라 그러면 반클리프에서 엄청 싫어할 거다. 그게 원래 1억 얼마다. 뭐 그래요? 이런 말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야 우리 이게 어떻게 6천만 원짜리야? 우리 더 비싸. 이제 이렇게 항의할 거다. 대중소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빌렸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모조품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체도 이미 말이 안 되고
그전에 저도 얘기를 한 얘기입니다. 모조품이면 왜 그 오빠 장모님 댁에 그러니까. 꼭꼭 숨겨놓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요. 모조품이 1억 5천만 원짜리인가요? 그리고 이제 그 오늘자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해명이 되게 재밌었는데 아마도 김건희 씨 측에서 이제 말해준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토 정상회의 때 착용한 목걸이가 맞다. 이는 친오빠 김진우 씨에게 사줬던 모조품을 다시 빌린 거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모조품을 사주고 다시 빌렸다는 서사를 완성했는데 이거 굉장히 기이하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근데 오빠가 그런 목걸이를 하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모조품 목걸이를 오빠한테 사줬다가 예. 정상회의 갈 때 빌렸다는 그런 논증 과정인데 이제 진짜. 그거는 압수수색이 거기서 됐다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쵸. 그죠? 왜 거기서 압수수색이 그렇지. 됐냐? 그렇지. 그러니까 오빠가 이제 사줘서 산 걸 빌려서 다시 갖다 줬다 이렇게. 아니 근데 저는 어제 이제 김진우 씨가 소환 조사 받았잖아요. 네. 세상에 얼굴을 그렇게 가리고 들어갔다 나올 때 얼마나 창피하면 저렇게 얼굴을 꽁꽁 싸매고 나왔을까. 당당하면 자기가 얼굴 그렇죠. 가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맞습니다. 무슨 범죄자, 무슨 파렴치범들이 얼굴 가리듯이 그렇게 가리고 왔다 갔다 했던데 저는 그 자체만 보더라도 상당한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이게 뭘 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어버치나 매치나 아니 그러면 대통령 부인이 그 첫 번째 정상외교 나가는데 모조품을 걸고 그렇게 나갔다는 겁니까? 짝퉁형 부인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국격이 어떻게 되는 간단히 겁니까? 요런 페이크 레이디 좀 되겠네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아니, 퍼스트 그러니까- 레이디가 아니라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그 명품과 관련해서는 나토 순방을 시작으로 해서 그 해에 있었던 그 이듬해죠. 리투아니아 그렇죠. 순방 때도 네. 그냥 명품으로 일관된 지난 3년이었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논란이 되고 법률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망신을 당하자. 예. 그렇게 해서 모조품이다라고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소용이 그러니까 없다. 이제 그 나토 정상회의 때는 그게 이제 비싼 건데 왜 이게 신고가 안 돼 있지? 이제 그렇죠. 이런 그게 문제가 문제였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내 것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는 묘책이 빌렸다는 거죠. 네, 남의 거다. 빌렸다. 그렇죠. 진에게 근데 이제 빌렸다. 나중에 이제 내 것인 것 같으니까 이제 모조품이라고 했다가 오빠 장모집에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사서 나한테 빌려서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죠. 그 상황에 따라서. 그때 달라요. 아니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당시에 착용한 장신구가 목걸이만이 아닙니다. 네. 팔찌도 있고요. 팔찌도 있었고 브로치도 있었기 브로치도 때문에 있어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도 네. 모조품 여부를 확인해 달라 지금. 그래서 보니까 쓸데없는 지금- 과정인데 특검에서 지금 진품 여부를 확인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모조품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네. 특검에서 또 입증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근데 그거는 모조품일 리가 없죠. 네. 네. 그런 아니 근데 상황인 거고. 다 네. 떠나서 핵심은 김건희 씨가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뭐 지인에게 빌렸다, 소상공인에게 샀다, 그랬다가 오빠한테 사준 거를 뭐 빌렸다. 온갖 거짓말로 자꾸 둘러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체로 본질을 뭐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 특검도 이 정도는 다 간파를 네.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변죽을 흘리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목걸이 얘기했다, 팔찌 얘기했다. 그다음에 우리 좀 이따가 또 신발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살다 그 영부인의 신발 사이즈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오늘 특검팀 취재하는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김건희의 발 사이즈는 235에서 40이라는 거예요. 260은 아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왜 김건희 씨 집에서 260 사이즈의 신발이 12켤레가 발견이 됐고 네. 그걸 왜 다 특검팀이 사진을 찍어온 거냐. 그거 너무 이상하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거를 설치해 놨나라는 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250에서 260 사이즈가 뭐 물물교환 시장에서 거래가 자주 남성 여성과 상관없이 네.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판매를 염두에 두고 놓은 것이냐 뭐 온갖 얘기들이 기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거든요. 260은 아니랍니까? 예, 235에서 40이랍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KBS에서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압수한 김건희 목걸이가 모조품으로 판단됐다. 그러면서 이제 진품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바꿔치기를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이런 상황이라는데 아까 신발 문제와 연관 지어가지고 이 만약에 대비를 했다. 이런 식의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저게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올 거는 다 예상을 했을 네. 거예요. 당연히 이제 수사가 됐으니까. 그런데 오빠의 장모 집에 모조품을 놔뒀다? 그것도 좀 이해가 안 약간, 가는 부분이 예, 기이하긴 한데요, 기이하죠. 느낌에는. 그다음에 네. 왜 자기 신발도 한 260mm짜리 이렇게 쌓아놨을까?
글쎄요. 그건 예. 근데 일정 정도의 저는 이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계략 혹은 계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본질은 그게 아니다. 근데 끊임없이 국민들이 김건희는 그래서 신발이 몇이야, 뭐 가방은 어디 있는 거야, 목걸이는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좀 그 주변화된 이슈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끌려다니게 만드는 네.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어쨌든 진품이 됐든 뭐가 됐든 그 핵심 단서가 되는 물건을 하나도 못 찾은 거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네. 저게 모조품이 맞으면 모조품이 맞고 뭐 오빠가 그 말이 맞으면 왜 처음엔 빌려 그러니까 네, 그런 그렇게 해명을 왜 한 설명이 겁니까? 타당하지가 않죠. 네. 근데 전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윤석열, 김건희가 너무 이제 지적으로 약간 부족하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국민을 속여서 네. 대통령까지 된 사람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맞습니다. 예. 이런 꾀임에는 굉장히 능할 수 능할 수 있어서 있죠. 예. 특검보다도 어떻게 보면 한 수 앞을 보고 맞습니다. 이런 식의 네, 대비를 그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을 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또 붙어 있는 브레인들이 네, 있으니까 수사를 네. 또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고 사실은 제가 보니까 요즘 내란 특검하고 최혜병 특검은 솔직히 좀 순항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김건희 특검은 너무 이제 다종다양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고 선후 관계에서 우선순위 정리가 초반이 좀 잘 안 되다 네. 보니까 방사형으로 뻗치는 느낌인데 제가 이거를 좀 이상해가지고 주변에 좀 물어봤더니 네. 그 KT 그 웨스트 빌딩 신축 빌딩을 세 층을 빌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빌딩에서 사무실을 고를 때 원래 그냥 구획이 돼 있는 사무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업무용 공간으로 아예 특정이 돼서 구획된 공간이 있었고 아예 이제 개방된 공간이 있었는데 사무실을 얻을 때 그냥 개방된 공간을 얻어가지고 가벽을 쳤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조사한 주요 피의자 조사할 때 이게 보안이 생명인데 다 들리는구나. 다 들린대. 아. 그래가지고 말 맞추네. 옆에서 심지어는 조사받으러 간 사람이 한 얘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조사받는 옆 조사실에서 타이핑하는 소리까지 들린대. 아, 이건 좀 문제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사무실 얻는 과정에서도 이런 좀 약간 착오가 있다 보니까 아하. 지금 조사가 약간 그 다른 특검들에 비해서 약간 짜임새 있게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물론 제 추측입니다만은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상 네. 이제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이나 이런 데서 수사가 많이 진행이 됐고 그래요, 다 네. 외환죄나 이제 추가적인 걸 수사하고 그다음에 디테일에 지금 더 치중하는 수사여서 그렇게 더 많이 나올 것은 없다고 보고 오히려 네. 김건희 특검이 나올 게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16가지고 어떤 것은 아예 수사가 처음부터 시작돼요.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나 이런 거 거의 수사가 안 됐으니까 할 게 많은데 처음에 이제 내란 특검이 서울 고등검찰청으로 갔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네. 굉장히 그걸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바뀌어서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가서 수사라고 바뀌니까 했어야 네. 되는데 이런 생각 좀 드는데 그 수사 환경이 그러면 굉장히 수사하기 어렵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게 그래 전화 받으러 가기도 누가 겁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전화 받으러 가면 자기 전화하는 내용이 바로 안쪽에 다 들린다는 거야. 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취약성 때문에 약간 좀 그래서 애로사항이 그런지 있다라는. 그 김건희 특검 팀에 기자들도 들어가서 취재를 못 하잖아요. 그 브리핑 할 때만 브리핑룸을 네. 잠깐 열고 끝나면 다 나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무더위에 삼복더위에 다 바깥에서 귀되면 다 취재. 들리는구나. 네.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것 안에서 같고 있을 수가 없나 봐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대한 변호사협회 얘기 들어봤더니 그 조영래 홀을 좀 개방을 해가지고 광화문 네. 인근에 있는 네. 그래가지고 기자들을 좀 이렇게 불러서 어허. 취재할 수 있게 하겠다 아. 이런 최신 소식까지 전하면서